네,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안녕하세요, 손견선생 마스터님. 나스닥 상승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네. 일단 제 관점에서 보면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7,000포인트를 노릴 겁니다. 예. 예. 이유는 제가 사실 오전에 브리핑 자료하고 노란톡방에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해외 선물 리턴즈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지금 10월 달부터 랠리가 이어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요. 예. 이게 주된 이유거든요.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 외로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들, 다우존스 지수에 있는 우리 대표적인 기업들과 S&P 500에 있는 기업들이 일단은 펀더멘탈적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히스토리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상을 뭐 내년 한 3, 4월 정도에 빠르면 할 것 같은데 금리 인상 전에는 일단 왠지 모르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금융상품들이 전부 다 오르는 이런 랠리가 계속 되거든요. 산타 랠리 있고 거기에다가 기업들의 실적 호전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 전에 금리 인상 전에 사실은 돈줄을 잰다고 하는데 돈이 또 풀리죠. 사회복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좀 풀리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테이퍼링이 돈줄을 죄는 것이지 돈줄을 아예 막아버리는 건 아닙니다. 돈줄을 죄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돈은 풀린다 이 얘기입니다. 예전보다 덜 풀릴 뿐이 지금 더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뭐 1분기, 뭐 3, 4월까지는 17,000포인트를 향해서 계속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네. 한 가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스탕리치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네. 외인이 배당을 염두에 둔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배당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당 관련 문제를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배당받은 만큼 매도세로 돌아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식을 산 다음에 내가 배당의 요건이 되면 그 주식을 다시 매도를 해서 매도세가 좀 세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일단 주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그럴 수 있지만 자 여러분들 항상 펀더멘탈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주식의 예를 들게요. 주식의 예 그리고 뭐 선물의 예도 마찬가지지만 자 배당을 줄 정도의 기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견고하고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죠? 뭐 코카콜라나 나이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자 배당을 줄 정도 그리고 배당을 굉장히 50% 정도는 줄 이런 정도의 기업이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그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산다라는 마인드는 이 주식을 내가 빨리 판다라는 마인드보다는 배당을 한번 하고 배달을 한번 받고 그 주식을 일단은 길게 보유하려는 성향이 더 짙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12월 29일이 지난다고 해도 뭐 살짝 특정 종목에 어떤 매도세가 조금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지수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오르면 더 오를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10월부터의 나스닥 이 상승 랠리의 근원적인 원동력이 또 기업들의 실적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친다면 또 우리 국내 증시에서 국내 기업들도 사실상 역대 최고 실적을 계속해서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네. 왜 이럴까요? 사실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주식 전문가님들도 굉장히 네.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는 예.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해외 선물을 보고 있고 해외 시장을 보고 있는데 네.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린 게 있죠. 자, 미국 시장 보지 마라. 중국 시장 봐라.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차트나 해외 선물은 차트가 굉장히 조금 중요하다. 뭐 한 60%, 70% 이상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과 굉장히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많았죠. 지난 9월부터. 중국이 오히려 지금 안 좋아지고 자, 여러분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교육국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가 좋아질 수 없는 이런 구조라고
단편적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리고 앞서서 또 짚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또 일찍이 금리 인상에 나섰기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인 흐름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그리고 뭐 내년에 다시 인상을 하면 미국이 인상을 하면 예.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또 당연히 인상을 하겠죠. 아,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더 디커플링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커플링 되는 게 아니라 디커플링이 예, 된다고요? 나스닥이 일단 3, 4월까지 계속 오르는 시점인데 네. 중국이 계속 안 좋아지고 아, 미국이 네. 금리 인상을 3, 4월에 할 것이라고 딱 발표가 나면 예. 우리나라는 더 큰 충격을 받아서 내년 3, 4월까지는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시장하고 디커플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이 부분까지 염두하시면서 또 해외 선물 그리고 국내 선물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 빠르게 만나볼게요. 지병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지금 중국이 심상치가 않아 보이는데 2022년 중국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여러 가지 레포트를 봐도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기적으로라도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부동산에 그러니까 계획 경제에 대한 시험대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네. 이 계획 경제 시험대라는 거를 사실은 제가 주말 특강에서 여러분들한테 거시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시경제적으로 한 1회에서 2회 정도, 한 2회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2회 정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지금 신년에 계획 중이고요. 1월 달입니다. 중국 관련 시장 그리고 중국 관련 시장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중국이 안 좋아지고 돈을 지금 계속 풀고 있는데 돈을 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집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세계적으로 일단 많고요. 자, 지금은 아직 제가 크게 말씀 안 드리는데 내년 1월, 2월 되면은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9월부터 강조드린 부분, 2021년 하반기의 최대 이슈는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페드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속도를 높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 지금 일단 세 개의 나라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22년 초, 21년 1분기 상반기를 강타할 이슈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임금이거든요. 임금의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고 수요가 더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임금이 더 올라갑니다. 하나의 임금, 제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중에서 뭐 원유값, 원자재 값과 더불어서 굉장히 크게 임팩트를 주는 게 바로 임금이거든요. 네. 예. 인건비가 사실은 제일 비쌉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상품의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인건비가 제일 비쌉니다. 인건비가 제일 부담이 되고 이 임금 상승도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일어나고 있고 중국에서도 지금 이 계획 경제로 인해서 계획 경제가 조금 풀리면 임금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촉발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 임금에 관한 거 그리고 부동산도 지금 버블이 굉장히 많이 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미국, 한국, 중국 다 똑같습니다. 어느 자산이든지 어느 나라에 있는 자산이든지 지금 버블은 굉장히 조금 많이 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버블과 임금에 관한 문제 때문에 중국 시장은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중국 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1월 달에 제가 중국 시장에 관해서 주말 특강 때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정보를 일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이 대세 하락장을 계속 그리고 있다 보니까 이 미국의 또 글로벌 IB 이 투자 은행들 예를 들면 모건 스탠리라든지 뭐 JP 모건 등은 중국이 내년에 반드시 상승 랠리를 탈 것이다. 풀 베팅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의견을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다 그렇죠 원래. 뭐 각자 의견을 보이고 있는 각자 거겠지만 의견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그러면 이제 중국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거든요. 2주 전만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을 낮췄죠 세계은행에서. 네. 예.
경제 성장률을 낮췄는데 네. 각각의 투자 은행들 중에 네. 지금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보면 네. 2030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경제 대국 1위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고, 하지만 2050년에는 다시 미국이 탈환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장기 레포트도 있거든요. 네. 자, 중국은요, 여러분, 중국은 자 경제는 일단 단기, 중기, 장기를 보셔야 되는데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려고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가 있겠죠. 대신 그 원초적인 펀더멘탈,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기업 규제를 푸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제일 문제예요. 중국 내에서도 그렇고 홍콩 시장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미국 상장 기업들, 이게 굉장히 좀 문제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펀더멘탈을 고려하지 않고서 일단은 조금 미봉책으로 하고 있다. 제가 아까 금리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 얘기하고 장 보겠습니다. 네. 금리 얘기 잠깐 드렸는데요. 0.05밖에 안 올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보통 우리가 금리라고 하면 0.25% 정도 해서 두세 번 정도 올리는 거를 지향을 하는데 네. 사실 5분의 1밖에 안 올렸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반등이 약하다.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으나 이 힘이 약하다라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